오늘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군사적인 도발 세 가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저희 YTN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군사 전문가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정원이 세 가지 가능성을 거론했거든요. 자, 우선 두 분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북한이 실제로 군사 도발을 다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평통의 선언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선전포고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그 전쟁 분위기라든가 이런 어떤 도발 상태 이런 것을 촉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를 여기에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다음 단계는 어떤 형태든지 도발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 자체에 보면은 그 군사 지역 그런 통제 지역으로 이것을 이제 일단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소위 이제 군사 지역이랄까 이런 지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군사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하나씩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구 박사님은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같은 맥락인데요. 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4차 핵실험 이후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지 도발이나 그 한국 사회를 흔드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 파키스탄이 이런 핵 무기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국지 도발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군사적 자신감에 기초해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드는 그런 도발을 벌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대비하고 예상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선례가 있군요. 네. 자, 그럼 오늘 국정원이 제시한 예측한 세 가지 시나리오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LL을 포함한 최전방에서의 국지전, 두 번째는 사이버 테러, 세 번째는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인데요. 두 분은 어떤 것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지금 NLL 이것은 뭐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북한이 하시라도 만들 수 있는, 지금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것을 또 대비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호한 대응의 조치의 하나로 사실은 방송 DMZ 주변에 이 방송 시설을 재개를 했습니다. 방송을 이동식으로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사실은 북한은 8.25 합의를 깼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그 방송 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것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복합 위협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요체가 뭐냐 하면 군사적인 도발과 비군사적인 도발을 융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군사적인 것이라 그런다면 사이버 공격이나 전면적인 아주 공세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군사적 자신감이 자신들한테 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과감한 국지 도발을 병행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로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회색지대라는 것은 전쟁 상황에 좀 더 가까워지면서 사실은 전쟁은 아니면서 사회는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이런 단결 같은 것도 와해되고 남남 갈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갈등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이것이 최근에 북한이 노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라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뒤 4시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 계획입니다.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제가 뭐 정확히 그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선전선동하고 네. 실제 도발하고 병행한다는 말씀인데 예.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와닿게 설명. 예,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영국에 있는 아주 유수의 연구소에서 이 하이브리드 전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했던 것, 그리고 아이시스가 지금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굉장히 전격적인 그 군사작전을 한 다음에 예. 역정보, 아주 공세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남남 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군요. 그렇죠. 군사적, 비군사적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이런 게 두 개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전쟁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 박사님이 예상하시는 그런 그 국지 도발은 아까 말한 군사적 NLL이라든가 네. NLL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대북 확성기 네. 타격 같은 그런 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군사 통제구역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전환하면서 여기가 원래는 군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6.25 때도 사실은 그 전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앞세워서 우리 이제 서울이라든가 그리고 또 서북 지역 이쪽을 통해서 바로 이게 그 가장 그야말로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질주해서 우리를 이쪽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전략 요충지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개성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죠? 불과 지금 만약에 한다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그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0km 정도니까요, 예, 거리가. 그렇죠. 저 지역에 우리 부대는 어떤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까? 1사단인가요? 북한이 전연군단이 4, 2, 5, 1 이 순서거든요.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그다음에 한국은 수도 군단으로부터 전방 군단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군사 정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저기에 다시 저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게 두 가지 좀 부정적인 여파를 남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이제 저게 다시 재무장되는 형태로 된다면은 우리 이 남한에 있어서 이 여론 자체가 그게 사실 평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 협력의 어떤 전초 기지다, 뭐 상징적인 어떤 그런 형태다, 상징성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다시 군사적 재무장 지역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또 요충지로 이게 변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소위 그 개성공단을 어떤 면에서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다음에 저 두 번째는 뭐 실질적으로 저쪽이 그 재무장이 이래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이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새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대비 태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부담 뭐 이런 동시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개성 문산 축선이 이거든요. 그 북한군의 공격 루트로 예상되는 그것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된 곳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열 때 그 북한군의 전방으로 배치된 것을 뒤로 물린다 이런 차원에서 좀 안보적 효과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그 뒤로 물러난 것이 아주 멀리 물러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전쟁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지금 군사 시설들이 들어올 것인데요. 그런 현대전의 어떤 장사정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런 위협은 조금 증가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개성공단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이냐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사소한 차이일 수 있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굉장히 군사력이 집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 하던 대로 보다 또 북한군에 대한 동향은 파악해 가면서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목을 받은 소식이 북한이 영변에 핵시설이 있는 쪽인데 거기에 김정은 시대 대규모 훈련장을 만들었고 거기 마치 서울을 본뜬 것 같은 그 훈련장이 있다라는 보도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위성 사진 분석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대내적으로 이제 이게 훈련 그야말로 이제 상대의 어떤 그 적을 창출을 해내 가지고 네. 이 정신 재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위한 훈련 이런 것을 만드는 그 하나의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북한이 소위 핵미사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 중에도 중장거리, 뭐 단거리 미사일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이 포공격이라고 하는 위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크고 작은 국지적 도발 형태로 해서 서울 점령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예. 일단은 포공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습 침투를 통해 가지고 게릴라 침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 점령하는 어떤 그런 그 모의 시험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는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당 새누리당이 오늘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기업협회 기업인들이 먼저 야당 아까 더불어민주당 찾아갔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겠다라는 네.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언급이 오늘 김무성 대표에게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인가 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그 김정은 시대 이후에 서울까지 이렇게 본뜬 그 군사훈련장을 지금 만들었을까라니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저는 북한을 규정할 때 유격대 국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유격대 국가요? 게릴라처럼 게릴라전 항상 전쟁을 상황을 상정해서 동원하고 내부 결석을 도모하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그런 것이죠. 김정은 시대 와서 새롭게 정권을 잡을 기반을 다질 시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더 강조됐다는 것이죠. 유격대 국가적 특성이 강조되었고 예. 그래서 김정은 시대 와서 뭐 7.1 전쟁 계획 이런 것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그 전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단 군부가 가장 큰 세력인데 군부를 컨트롤할 수 있죠. 준비 태세가 전쟁 준비를 너희들이 잘 하고 있냐? 이래서 불시 점검해서 군부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의 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전쟁 준비를 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 역량이 높아지면 사실 그 한반도를 그 아사드 볼 거 아닙니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크게 한 판을 흔드니까 오히려 아사드 정권이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지금 3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김정은이 학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적어도 세 가지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부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판을 흔들어서 그 생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예. 또 하나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체제 내부 있다. 결속.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꽃놀이패다. 손해 볼 것이 거의 없는 패였던 것이죠. 예. 네. 조금 전 그 위성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위성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구체적으로 그 표시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그 사진 보시면서요. 이 사진 가지고는 지금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영변 이제 핵시설에서 저쪽에서도 이번에 밝힌 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밝혔는데 그것이 서울의 어느 지역인지 하는 건 아직까지 안 밝혀져 있거든요. 그만큼 네.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돼 있다는 그런 과거에 그것도 보면 있었죠. 이런 도로명 같은 것을 뭐 중앙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팻말을 꽂아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좀 훈련을 좀 실감나게 하는 차원의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그 이전에도 김정일 시대라든가 김일성 시대도 네. 우리 한국 이쪽에 그 대도시라든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도시를 그 모방을 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때만 그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단지 이제 방금 우리 부 박사께서 얘기해 준 것 마찬가지로 사실 김정은 시대는
때는 그 군사 지도권이라든가 김정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자기의 어떤 그 유일한 영도자로서 이런 지도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 태세를 또 일부러 인위적으로 창출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태세를 만들고 그러면은 군도 장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결속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자기의 어떤 지도권에 군사적 지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오늘 그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함께 그 언급한 것이 김정은이 3년치 군량미를 미리 비축해 놓으라고 계속 군부에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 가능성, 그 효용대 중에서 체제 결속, 그다음에 군부 통제 이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실제로도 어떤 그 전면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지금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면 예, 박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 그 관심 전환 전쟁이라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 결속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군부 장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뭐 공포 정치, 애민 정치 요새 화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안 됐을 때 아까 아사드 말씀을 드렸듯이 관심을 판을 흔드는 전쟁, 그 내부적인 그 갈등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을 외부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이버저너리 워라고 이렇게 용어 그 학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내부용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이런 와중에 역량이 증진되는 것은 맞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최원태 측면이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군량미 비축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전면전을 대비한다는 그런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시는 아마도 김정은 자체가 자기들이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그 강한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 스스로가 굉장히 폐쇄 속에서 살지 않으면 거기서 생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그 상정했지 않았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 자체가 이걸 스스로 만드는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난의 행군 한 3, 4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인위적으로 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억지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난관을 타개하는 모습도 일부러 보여주는 척하고 예. 그리고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다음에 대남 위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량을 또 과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취약한 지도권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강화를 할 것인가 공과를 할 것인가 하는 데 표현이 사실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아까 이 파키스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파키스탄 자체도 자기들이 그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인도도 핵실험을 하고 나니 그러면 이 그 대량의 어떤 그 살상 무기 자체가 있어요. 어디 공포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파키스탄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계속 희생을 당하고 그런 보복 형태를 어디에나 카길 지역이라고 하는 카시미르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을 사실 은밀하게 공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자기들이 안 했다 하긴 가겠죠. 그러나 어떻든 그런 과감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김정은은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통제라든가 그런 필요성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나 또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조성 이런 차원에서 대남 도발 여러 가지 국제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상시적으로 어떤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김양건 같은 이른바 대화를 해왔던 인물들은 없어지면서 그렇죠. 자리를 김영철 같은 그 도발의 주역들이 네. 차지하고 그 와중에서 지금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걸 한 주역들이 이걸 성공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붕 떠 있는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네, 그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군사 논리하고 외교 논리가 경합을 벌이게 되죠. 그랬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특히 군사 논리가 그 집단적 사고를 하는데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 군사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김정은이 그것을 한쪽으로 불균형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젊고 그 세상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게 붕 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만약에 북한이 그 국제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게 우리가 핵 미사일 자체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기도 사실 한 거죠. 사실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핵 미사일이라는 그게 있으면 첫째 우리가 한미 그 연합 군사력이 사실 있다고는 하나 만약에 북한이 핵공갈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한미 연합 군사력이 상당히 그 약화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려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국제적 도발을 보다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사된 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안함 폭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연평도 도발. 사실 연평도 도발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백이 사실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들의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에 사실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우리 남북한 그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그런 상징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아주 그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안보가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나중에는 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런 차원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중단 결정 자체는요, 단순히 북한이 뭐 대북 제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뭐 목줄을 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사실 있죠. 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 됐을 때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또 도발 차원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계 인원들이 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포위가 돼서 응유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걸림돌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장애물 자체도 사전에 우리 그 국민의 안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 나간다는 그런 좀 거시적인 차원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억제하고 또 북한 정권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 스텔스기들 속속 도착을 하고 이제 우리 군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어느 정도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는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한미 양국의 어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진짜 질래야 북한과 전쟁에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전력인데 지금 핵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자꾸 미국으로 ICBM 날린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장난감 수준이다 이렇게 중국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하에 있는 확장 억제의 그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과거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냉전이 아주 그 피크에 올랐을 때 여러 가지 그 핵 투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3대 핵 축이라고 하는데 ICBM, 핵 잠수함, 공중 장거리 폭격기 중에 이 핵 잠수함의 하나의 한 척에 싣고 있는 핵무기의 양이 소련 인구의 3분의 1을 살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정도 냉전이 피크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도 그거 숫자를 상상하면 굉장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는 것이 기껏해야 6킬로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잡아서 한 20킬로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비하면 핵 억지력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은 장난감 같은 건데 그것이 이제 그 핵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분에게 북한이 과연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정영태 박사님, 부영욱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